한국이 뭘 만든다고요? 한국은 우리가 버린 기술을 주워다 쓰던 나라입니다. 여기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던 러시아 국방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강대국이란 오직 러시아, 미국, 그리고 중국뿐이었습니다. 한국? 그저 북한 옆 작은 나라였죠.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단 하나의 장면을 목격한 뒤 30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미트리 바실리에프입니다. 러시아 국방전략국에서 33년을 근무했고 모스크바 중앙군사학교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전략가였습니다. T-80 전차와 S-400 미사일 시스템의 실전 적용 전략을 직접 설계했던 사람이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극의 독수리라는 별명으로 불리웠습니다. 90년대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군사기술 교류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교류라고 하기에는 거의 일방적인 전수에 가까웠죠. 그 당시 한국은 방산 기술 면에서 러시아보다 최소 20년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곳곳에 늘어선 한국 기업들의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분명 앞서가고 있었지만 군사기술?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첫 미팅에서 한국 방산 책임자들이 저희에게 보여준 무기 설계도를 보며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전부야?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이런 설계를 폐기했는데. 러시아어로 동료들과 수군거렸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있네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들 같았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제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미친 듯이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의 이름이 김준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제가 설명하는 내용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심지어 우리 팀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나중에는 그의 열정이 조금 감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울 게 많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은 실전에서 검증된 것들이니까요. 제가 자신감 넘치게 말했던 그 순간 회의실은 숙연해졌고 모든 한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선생님과 학생들 같았죠. 그 시절 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세계 최고였고 소련 붕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위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지나며 눈 내리는 겨울에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러시아의 힘. 제가 직접 설계한 무기들이 그 핵심에 있었으니까요. 특히 탱크와 자주포,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가 움직이면 세계가 긴장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수출 지도를 보면 전 세계 붉은 점들이 러시아에서 뻗어나가는 모습이었죠. 우리 무기가 없는 분쟁은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러시아가 세계의 체스판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첫 기술 이전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김준혁 엔지니어가 공항에서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바실리에프 선생님, 언젠가 한국도 러시아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순간 웃음이 나왔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50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리고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50년? 아마 100년이 지나도 어림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할 만큼 빨랐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영원하다. 우리의 기술적 우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러시아 군사 지도자들의 회의에서도 늘 같은 말을 반복했고 모두가 저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95년, 96년, 97년.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점점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했습니다. 스크린 앞에서 전 세계 무기 동향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내온 기술 자료들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문의가 줄어들고 오히려 그들 자체 개발에 대한 뉴스가 간간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모방 단계라고만 생각했죠. 결국엔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제 팀원들과 이야기하며 한국의 독자 개발 시도를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그렇게 또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그 변화의 크기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그 진실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2025년 봄, 모스크바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크렘린 인근 전략 방산 연구소 건물은 외부의 추위만큼이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비서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바실리에프 선생님, 오늘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10시 지하 3층 특별회의실입니다. 지하 3층이라니. 그곳은 최고 기밀 회의만 진행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새로운 무기 시스템 개발 건인가? 제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하 3층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별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방산 분야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방산수출청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는 제 오랜 동료이자 현 전략방산연구소장인 블라디미르 코발렌코가 앉아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와줘서 고맙네. 자네도 이 자리에 꼭 필요했어. 블라디미르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질문하려는 찰나 그가 손짓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글로벌 무기 수출의 방향 변화일세. 특별히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어. 블라디미르가 리모컨을 누르자 회의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의 무기 수출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각 국가마다 무기 수출량에 비례해 붉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처음 몇 초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붉은 점들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 한반도 남쪽의 붉은 점이 가장 많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놀랍게도 붉은 점이 가장 많이 찍힌 곳은 러시아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오류인가요? 제 질문에 회의실은 더욱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답했습니다. 오류가 아니네, 드미트리. 이건 현실이야. 그러더니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방산 계약 목록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화면의 숫자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수출 계약,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K9 자주포 대량 도입, 터키와의 엔진 기술 협력, 그리고 KF-21 전투기의 말레이시아 수출 임박 보고까지.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관의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은 예상했지만 한국의 부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제 경력, 러시아 방산 기술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시적인 흐름이다. 결국은 우리가 돌아간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게 들렸지만 확신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고 T-14 아르마타와 수-57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때 나보다 20살 어린 전략팀장 니콜라이가 자료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드미트리 선생님,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이 방에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곧 정색하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희망이지 데이터가 아닙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니콜라이는 굴하지 않고 세부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T-14보다 신뢰성 측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엔진 고장 사례도 없었죠. 반면 우리 T-14는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이의 차분한 목소리 뒤에는 냉정한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전략적 가격 정책으로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우리보다 관대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무기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니콜라이의 마지막 문장은 마치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제 심장만 요동쳤습니다. 갑자기 김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한국도 러시아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자네가 불곰 사업으로 한국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 물어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열정 넘치는 엔지니어들, 그들의 끈질긴 질문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우리는 그들의 학습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개선하고 혁신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달렸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각종 대책과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뒤처졌을까? 30년 전 제 앞에서 열심히 메모하던 그 한국 엔지니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그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불곰 사업 자료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흐릿해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한 그날 이후, 저는 러시아 방산 기술 현황에 대한 재평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죠. 드미트리, 당신이 직접 서울국제방산전시회에 가서 한국의 기술을 확인해봐야겠소.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정말 러시아를 뛰어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네. 2025년 4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작은 공항은 이제 거대한 미래형 터미널로 변해 있었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로봇이 안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은 정말 달라졌구나. 공항에서 나와 서울국제방산전시회가 열리는 킨텍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녹지 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전기차들이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자 입구에는 대한민국 세계방산 강국의 미래를 제시하다라는 슬로건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의심하며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입구에서 처음 마주한 것이 바로 KE 전차 실물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우리 T-80 전차를 따라 배우던 그 한국이 이젠 자기만의 설계 철학을 가진 독립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KE 전차는 러시아 전차처럼 강하면서도 우리가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모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K 전차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한국 안내원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 블랙팬서는 디지털 자동 조준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조준 및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능동 방어 체계를 통해 접근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자동으로 요격합니다. 안내원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인 포탑 설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승무원이 모두 차체 내부에 위치하여 생존성을 극대화했다는 설명. 이건 러시아가 T-14 아르마타에서 시도했지만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개발했습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안내원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세계 모든 전차의 장점을 연구했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화력, 미국 전차의 방호력, 독일 전차의 정밀성, 그리고 한국만의 전자 기술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배우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재창조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렇게 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쓰라린 현실이었습니다. KE 전차 옆으로 이동하자 더 놀라운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였습니다. 날렵한 스텔스 설계, 독자 레이더 시스템,
한국산 미사일 통합 플랫폼. 솔직히 이건 우리 수-35의 후속기보다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었지만 양산이 본격화되면 제5세대 반열에 진입할 것입니다. 전투기 담당 엔지니어가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시스템을 탑재했고 스텔스 성능을 위한 특수 코팅도 자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저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전투기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보았던 수-57 시제품보다 더 완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엔진 부분의 설계가 매우 정교했습니다. 러시아가 늘 고민하던 엔진 내구성 문제를 해결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디서 영감을 얻었습니까?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F-35와 러시아 수-57을 모두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했죠. 한국의 전자, 통신 기술 강점을 활용해 네트워크 중심 전투에 최적화된 전투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KF-21을 살펴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은 또 다른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LSAM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시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건 LSAM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체계죠.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기본적인 방공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가 지금도 S-500을 차세대라고 부르며 개발 중인데 한국은 이미 LSAM 실전 배치 직전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LSAM 시스템 앞에 서서 영상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전시관 한가운데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한 시스템이라며 실전 테스트 영상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LSAM 미사일이 대기권 상층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이라는 엔지니어가 제 질문에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23회 비행 시험과 15회 실제 요격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성공률은 93%에 달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러시아의 S-500조차 아직 그런 성공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음에 그가 보여준 내부 기술 자료였습니다. LSAM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다단계 고체 추진체를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의 독자 레이더, 추적 알고리즘이 핵심입니다. 특히 멀티스펙트럼 센서 퓨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LSAM이 한국의 3단 다층 방공 체계의 핵심 축으로 운용된다는 점, 적어도 방어를 담당하는 천공2, 중고도 방어의 MSAM,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고도 요격을 담당하는 LSAM까지 완벽한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러시아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우리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50년은 걸릴 거다. 그런데 그들은 30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려 전시관을 둘러보니 러시아, 미국,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의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러시아 무기의 주요 수입국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과 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을 추진 중인 국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LSAM에 보이는 관심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시장이 하나둘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LSAM 옆에는 또 다른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군사 위성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대형 화면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군사 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며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시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5기의 군사 정찰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추가로 3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와 SAR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군사 위성까지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발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위성 기술에 있어서 완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무기 시스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30년 전 러시아 기술을 배우던 그 한국이라니.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군사 기술자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독일도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를 대량 구매했고요. 러시아는 한국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 시스템, 정밀 유도 기술,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KF-21 전투기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바실리에프 씨, 맞습니까? 그가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바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김준혁입니다. 90년대 불금 사업 때 만났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30년 전 열정적으로 메모를 하던 그 젊은 엔지니어. 지금은 한국 방위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줄 몰랐을 테니까요. 김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50년은 걸릴 거다. 저희는 그 말을 동기 삼아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고 러시아는 이제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김준혁과의 만남 이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도록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만들어낸 불빛의 바다가 마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죠. 30년 전 제가 보았던 서울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스크바에 있는 블라디미르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전시회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K 전차의 디지털 자동 조준 시스템, KF-21의 스텔스 기술, LSAM의 욕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이룩한 기술적 도약의 의미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놓쳤을까?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자만했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우리는 안주했고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깊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모든 무기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30년 전 김준혁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후에는 특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자는 놀랍게도 김준혁이었습니다. 그는 90년대 불곰 사업부터 시작해 어떻게 한국이 자체 기술력을 키워왔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러시아와 미국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베끼는데 그치지 않았죠. 우리는 매일 밤 연구실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더 가볍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러시아가 소련 시절의 영광에 안주하며 기존 기술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김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바실리에프 씨,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절박함 때문일 겁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항상 존재했죠. 우리에게 방위산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광물도 많지 않았죠. 오직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연구에, 혁신에.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안주했지만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차세대 무기 개발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 무기 시스템,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 러시아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들이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세계 3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죠. 모스크바에 돌아온 뒤 저는 즉시 전략방산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다른 고위 간부들이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드미트리, 어땠나? 상황이 정말 우리가 들은 것만큼 심각한가? 블라디미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예,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준비해온 상세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LSAM의 요격 기술, KF-21의 스텔스 플랫폼, KE의 설계 철학에 대한 분석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기술 융합 능력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강점인 IT 기술을 무기 시스템에 완벽하게 접목시켰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은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제 발표를 들으며 회의실의 얼굴들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배우는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의 룰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한국을 통해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 말에 일부는 침묵했고 일부는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블라디미르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드미트리, 자네의 정직한 평가에 감사하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군.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기록을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불곰 사업 당시의 사진들, 보고서들, 그리고 김준혁과 같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때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미래가 보였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그저 배우는 학생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러시아에게 배웠지만 지금 러시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러시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말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